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의 말말복지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뭐 공부할 곳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서요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산재가 발생하면 어때? 우리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어서 안 좋아. 그래서 산재 처리하면 안 돼. 라고 막무가내 만류를 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산재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좋다라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산재 처리를 받고 싶어 하시죠. 자, 그런데 정말로 산재 처리를 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업체는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올라가고 어떠한 사업체는 산재 처리가 많더라도 올라가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여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화면 속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띠리링!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이해입니다. 보험료 계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았으면 채널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 우리가 이 산업재해보상을 산재보험이다라고 축약해서 산재보험이다라고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보들이요, 이게 1980년대의 정보인지 2018년도의 정보인지 2020년도의 정보인지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어요. 법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요, 고용보험과 산재, 요 두 가지를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 근로복지공단을 치셔서 산재보상 클릭하셔서 정보를 얻으셔도 됩니다. 자, 그게 싫다면 자, 따끈따끈한 2020년도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연역을 살펴보면요, 이 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3년 11월 5일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 최초입니다. 최초.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산재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12월 달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변화들을 갖고 오자. 자, 그러면 모든 사업장이 이 산재보험에 적용되느냐 봤더니 법에 적용 제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가입 대상자를 먼저 볼까요? 가입 대상자를 봤더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랬는데, 반면에 어때요? 모든 사업장이 아닌 적용 제외 사업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곳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이미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죠. 여기는 이미 공무원이나 군인은 이미 자체적인 각종의 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죠. 더불어서 선언법, 어선업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적용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가구 내 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고요. 농업, 어업, 임업, 어업, 수령업 등 근로자가 5명 미만의 경우도 어때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인 경우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4명까지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령업을 하면서 4인 이하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가 생깁니다. 당연가입자는 뭐냐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이것을 제외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임의가입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냐? 당연가입 사업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3명을 고용한 농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는 산재 가입을 희망해요 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5명 이상이 당연가입자인데 4명 이하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면 마찬가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가입하고자 하면 임의가입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을 알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어예요. 그래서 간단한 용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어떤 것이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장애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장애는 뭐냐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장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장애 등급, 이렇게 해서 장애 등급이라는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1963년에 과거에 만들어지다 보니 어떤 일본의 잔해가 이 언어에 있어서 장애라는 단어를 장애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재보험에서는 장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장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자는 누구냐? 산재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누구냐 하면 급여 수급자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입자와 피보험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보험자는 어딜까요?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구분하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 최근에 1, 2년 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산업계와 이제 그 사업주 대표자들이 상당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뭐 때문이냐? 라는 거죠.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임금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임금의 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그 자체가 평균 임금이고 적게 받으면 그 자체가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왈가왈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통상 임금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 수준인데요. 이 기본급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금액은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 똑같은 급여라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상임금 자체는 작아지죠. 그래서 왜 산업계에서는 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민감하냐 라는 거죠. 그것은 그 어떤 개념,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 보면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 연금 및 장의비 등을 산정할 때 무엇을 산정한다? 여기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재급여의 산정 기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비라든지 뭐 이러한 급여들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통상임금 자체가 덩어리가 커졌을 때 내가 받는 그런 어떤 수당과 통상임금의 비용이 그 임금이 작을 때 받는 나의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일단 많이 키워놓으면 우리 근로자가, 이건 근로자 입장이에요. 근로자가 각종 어떤 이러한 산재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들이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임금은 이미 우리가 받는 임금 총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편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과연 상여급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의 수당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그런 어떤 각종 혜택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상의 재해, 산재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업무상의 재해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죠. 법 37조에 보면요.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가 2018년 1월 1일부터 추가가 됩니다. 와,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죠? 자, 업무상의 사고부터 볼까요?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에서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우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업주가 제공한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나네. 그 집 있죠. 예. 그 집에서 생활하다가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서 발생한 사고도 뭐가 돼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짜잔. 다음, 휴게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이러한 사고들을 업무상 사고라고 얘기를 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업무상 질병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거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서 발생한 질병. 삼성 같은 삼성 반도체인가요? 여기에서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업무상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뭐에 해당한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고객의 폭언, 이러한 부분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산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출퇴근 재해예요. 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죠. 2018년 1월 이전에 출퇴근 상해 재해는 어떤 경우만 인정이 됐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제공한 차, 그러니까 기관의 차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은 산재 처리가 됐지만 그 외에는 산재 처리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것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네, 산재로 우리가 잡아놓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안 돼?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자해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는 뭘로 봐야 된다? 산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해를 하긴 했으나 그 자해의 원인이 뭐에 있어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라면 그것을 뭘로 봐야 된다? 산재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사고 중에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출퇴근, 제가 조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제주도에 오시면 함덕해수욕장, 유명하니까 함덕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시로 출퇴근을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동선이 아니야. 중간에 서귀포를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처럼 정상적인 출퇴근 상황이 이동 경로를 벗어난 경우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상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도 일탈 중 또는 중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냐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간 벗어나도 된대. 직업능력 교육을 받는 행위도 벗어나도 출퇴근상의 사고로 인정이 되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나 근로자의 보호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데려오는 행위까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고요. 다음, 의료기관의 진료나 가족을 돌보는 행위도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개인 택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출퇴근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객 운송이라든지 퀵 서비스 업자는 죄송합니다. 업자예요. 퀵 서비스 업자.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업자는 뭐예요? 출퇴근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속 사업장과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신청하러 왔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주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죠. 사업주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 이상이 아니면요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 보험료율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산재 신청해 주시면 사업정도 좋다니까요. 왜 좋으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보세요. 네, 충분히 사업주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더 많이 근로자에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업주의 이미지를 근로자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은 뭐냐면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때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라든지 또는 의료급여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산재 처리가 승인이 되면 그렇게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설명할 건데, 자, 산재 보험료를 산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 개별 실적 요인이에요. 개별 실적 요인은 산재가 발생했느냐의 얘기죠. 자, 2020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율을 보면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랄걸요. 석탄, 광산업 및 채석업은요. 18.5%가 산재 보험료율이에요. 엄청나죠? 반면에 전문 보건, 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이 업만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다양한 업들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2020년 산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를 찾아보시면 그 해당 업마다 이렇게 보험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문 보건, 교육, 여가 같은 경우는 0.6%예요. 보험료율이 얼마 안 내죠. 네, 그러니 보험료율이 크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 여기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개별 실적 요인이다라고, 어이구,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요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 수가 2019년부터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30인 이상, 2019년부터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3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는 60억 이상일 때 무엇을 적용하냐면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는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율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2018년까지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인과 건설업은 20억이었어요. 자, 개별 실적 요율은 뭐냐 하면 개별 실적 요율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산재 발생이 많으면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낮으면 보험료율을 감액하는 게 개별 실적 요율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2018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19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자, 2018년까지는 10인이었는데 이제는 30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5인 사업장인데 25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산재 처리 많이 해도 이제는 감액 보험료율이 더 올라가지 않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25인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별 실적 요인에서 이제 제외가 되니까 뭐예요? 증액도 되진 않겠지만 감액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다? 30인 이상 이하 사업장은 산재를 많이 처리하더라도 개별 실적 요율에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율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고용주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사장님 산재 처리하셔도 보험료율에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이시라 그러면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를 배려하는 사장님으로서 산재 처리를 팍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할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일반 보험료율 계산은요. 이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보수 총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0.6%를 곱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18.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별 실적 요율 적용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사업 종류의 일반 요율에다가 더하기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증액되고 산재가 적게 발생하면 감액되는 그러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산재에 언제까지를 산출하느냐? 수주율은 3년간. 3년 전에 산재가 많이 발생해서 중액이 높아져도 최근 3년 이내에 다시 산재가 없다 그러면 다시 감액되는 거예요. 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하고요.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다? 사업주가 자진적으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험료는 이 근로자의 임금은 월별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보험료로 선납을 하고요. 1년이 지나서 전년도 분기를 어떻게 해요?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해서 확정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계산 보험료로 냈던 거에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해서 추가로 더 납입을 하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의 징수는 2010년 1월 27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는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8가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